문재인 대통령이 김호수 검찰총장과 70분간 면담하고 검찰과 민주당을 향해서 뼈있는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문 대통령의 이번 메시지가 과연 앞으로 검수완박 정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정호영 후보자에 대한 사퇴 여론이 커지는 가운데 이번엔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각종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 교수, 서성교 건국대 특임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이 김호수 검찰총장과 사의 표명 하루 만에 사표를 반려하고 면담을 가졌습니다. 어제 대통령 면담 후 나온 메시지와 관련해서 의견이 분분한데요. 두 분께서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먼저 유 교수님. 일단 검찰의 이제 오늘 평검사회의가 소집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일단 검찰들의 집단적인 반발을 누그러뜨린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면담을 통해 갖고 김호수 검찰총장 면담을 통해서 누그러뜨리고 좀 뭔가 극단적인 이렇게 대립 갈등으로 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막은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문재인 대통령이 어느 정도 역할을 했다. 특히 자기 지금 임기가 한 달여 남았는데 검사들이 집단적 반발한다는 것을 국가 공무원으로서 이걸 어떻게 정리할 건가 하는 규칙가 주목됐는데요. 그런데 저는 제 생각으로는 굳이 검찰총장을 만났어야 되느냐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성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상당히 이 문제가 정치적인 사안으로 좀 비화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생각하는 검찰개혁의 내용이 있을 것이고 과정이 있을 테고 시기와 절차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것은 지금 국회로 넘어가서 특히 한동훈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함으로 인해서 더욱더 이제 검찰개혁이라는 문제가 단순하게 이제 어떤 개혁의 프로세스를 떠나서 상당히 정치적인 사안으로 지금 대격돌이 예고되고 있단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과연 대통령이 메시지도 좀 뭐 대통령 입장에서 얘기를 했겠지만은 양쪽에서 상당히 뭐 둘 다 서운하지 않은 뭐 그런 그 정도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과연 그런 메시지를 굳이 대통령이 할 필요가 있었냐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검찰의 집단적 반발을 누그러뜨린 건 잘했습니다만 그리고 이제 이 권력기관 개혁은 원래 문재인 정부에서 상당히 제1차적 목표로 삼았던 것이고 그리고 좀 더 말씀드리면 이 검찰 개혁이 추진했지만 상당히 불철저하게 됐고 다시 또 이것이 거론되고 있는 거.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는 다른 문제고 국회에서 논의될 사항이지만은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자기가 했던 검찰 개혁 그리고 조국 전 장관이란 인물이 나타났었고 또 검찰총장이라는 인물이 대통령이 됐고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과정에서 검찰 개혁이 추진됐단 말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과연 대통령이 양쪽을 이렇게 얘기하는 메시지가 과연 적절하느냐라는 생각이 전 좀 들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거부권 행사라든가 이런 정치적 사안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국회에서 통과될지 안 될지를 봐야겠지만 하여튼 그런 소회가 듭니다. 네, 그러니까 민주당과 검찰 양측의 메시지를 낸 것이다. 이렇게 유 교수께서는 해석을 하셨습니다. 서 교수께서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네, 저는 어쨌든 간에 그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아직 한 20여일 남아있지 않습니까?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지금 이 검수완박을 둘러싸고 있는 혼란에 대해서 수수방관하고 있을 수만은 없다. 그래서 대통령으로서 마지막 뭐 개입 또는 중재 또는 속도 조절 이런 것 했느냐 것 아니냐라고 보여집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총장이 본인이 임명한 사람인데 사표를 던지고 극렬하게 저항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본인이 입장을 표명해야 할 의무감 같은 걸 느꼈지 않느냐. 이래서 김호수 총장의 면담을 수용을 하고 이 검수완박의 문제점들을 일단은 들어주고 본인의 입장을 이야기했는데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본인의 정확한 검수완박에 대한 찬성과 반대 입장은 표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나 검찰의 공정한 수사의 문제점이 많다는 것, 그렇죠.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법 과정에서 국민을 위해서 국민의 여론을 경청하면서 질서 있는 개혁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수완박에 대해서 조금 속도 조절의 필요성 이런 것들을 제기하면서 검찰의 입장도 수용하고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개혁적인 입장도 찬성하시는 걸로 보여지는데 그러면 과연 이 검수완박에 관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에 대통령으로서의 거부권을 행사할 거냐 안 할 거냐 이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국회의 논의를 지켜볼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검찰총장으로서도 검찰을 대표해서 의견이 있으면은 국회에 당연히 의견을 개진했으면 좋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이 검수완박을 둘러싸고 있는 정치권의 혼란을 조금 질서 있게 민주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네, 이번 면담 후에 김호수 총장은 사퇴를 사실상 철회했고 어제 오전부터 열렸던 고검장 회의도 오후 들어 분위기가 완전히 바뀐 걸로 전해집니다. 실제 오늘 김호수 총장이 출근길에 이 검수완박 법안보다는 특별법 같은 것을 국회에서 개정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다. 이런 대안을 직접 언급하기도 해서 앞으로 민주당과 검찰이 절충점을 찾을 수가 있을까요? 글쎄요. 근데 그게 이제 물론 이제 국회 논의 과정을 봐야 되는 것이고 법사위에서 어떻게 하느냐, 또 여야 간에 어떻게 논의하느냐가 중요한데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상당히 정치적으로 검찰 개혁이 정치적으로 사안으로 비화돼 버렸어요. 과연 이것을 여야가 어떻게 그 문제를 풀어 나갈 건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혹시 특별법이라는데 김호수 총장이 예를 들면 지금 수사권과 결국은 수사권과 기소권에 대한 분리된 문제인데 이거는 예를 들면 뭐 속도를 조절한다든가 아니면 시기라든가 절차라든가 이런 거는 얘기할 수 있다고 봐요 저는. 실제로 김호수 총장이 전에 검찰총장에 임명됐을 때도 수사 기소 분리에 대해서 찬성했던 인물이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은 기소를 하고 경찰은 수사 전문가들이 수사를 하는 것은 그것은 비단 우리나라에서만 이렇게 터져 나온 얘기가 아니라 거의 선진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다 이미 정착된 제도란 말이죠. 검찰의 임무는 기소하는 거예요. 검찰이 왜 수사를 합니까? 뭐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독일 같은 경우는 아예 검찰이 홀로 검사가 돼갖고 실제로 행정부 소속이 아니라 사법부 소속이에요, 실제로. 그런 부분으로 해서 큰 말썽이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만 이렇게 그냥 검찰이 막대한 수사권을 가져가면서 그 수사권에 대한 폐해, 그리고 수사권을 통해서 권력화되고 수사권을 통해서 예를 들면 정치 검찰이 되고 수사권을 통해서 경제적 비리, 경제적 권력과 또 유착하고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지금 이게 뭉쳐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수사권을 폐지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검찰이 저렇게 집단적 반발을 하는 것은 참 시대에 뒤떨어진 얘기고 스스로 자기 기득권을 유지하고 보호하려고 하는 처사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김호수 총장이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이 문제를 그럼 어떻게 국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절차적으로, 그죠? 그리고 시기적으로 할 건가? 그리고 뭐 유예 기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저렇게 집단적 뭐 일단 문 대통령 만나서 집단적 반발은 안 한다고 얘기했습니다만 저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약고란 말이죠. 그래서 이게 사법 권력기관에 대한 어떤 투명성과 신뢰성 그리고 이 경찰과 어떤 검찰의 균형성, 견제성 이런 부분들을 논의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것이 이제 집단주의로 자꾸만 번지니까 국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불쾌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이제 국회에서 민주당 입장에 봤을 때는 정치적인 도전으로 보는 것이고 정치적인 논의도 되는 것이고 특히 한동훈 후보자 또 검찰총장 출신인 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이런 문제가 좀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실마리 어떻게 풀지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제 김무수 총장이 당초 법사위에 출석할 예정이었지만 일요일에 사의를 표명해서 불발된 바 있는데 오늘 오전 출근길에서 국회 법사위원장의 의견 낼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오늘 법사위에 출석을 할까요? 네, 이제는 출석을 해서 검찰총장 개인의 입장보다는 검찰을 대변한 검수완박에 대한 반대하는 입장과 그 논리들을 충분히 개진을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이 검수완박은 검찰의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해서 검찰이 기소만 할 수 있도록 좀 검찰 통제와 견제와 공정성 또 독립성을 보장해야 되겠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사실 문재인 정부 동안에 검찰 개혁안 1차가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6대 범죄를 제외하고 나머지 범죄에 대한 수사권은 경찰로 넘어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 1차 검찰 개혁이 지금 시행된 지 한 1년 4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갑자기 또 검찰에게 주어져 있는 6대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1년 만에 박탈해서 아직 그 6대 범죄에 대해서 수사를 어디에서 할지를 결정을 또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걸 경찰에 조회할지 아니면 제3의 별도 기관을 설립해서 그 기관에서 6대 범죄를 수사하도록 해야 될지 그것도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무리하게 6대 범죄에 대한 수사권까지 박탈하는 것은 검찰의 입장에 봤을 때는 존재감 자체를 박탈당하는 그런 위기감이 들 수 있거든요. 또 현실적으로 봤을 때 지금 정치적 환경 속에서 민주당만 검수 완박에 대해서 찬성하고 있지 나머지 국민의힘 심지어는 정의당까지 지금 시기와 내용과 방식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아가서 국민들 대부분도 왜 갑자기 이 시기에 검수 완박을 추진하고 있는지 강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충분히 납득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단 말이에요.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아마 김무수 검찰총장이 국회 법사위에 출석해서 설명을 하고 또 아마 그 조만간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 법사위원들에게 어떤 본인의 입장을 제시하는 그런 행동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의 의견을 대변해서 국회에 질서 있게 의견을 개진하라고 했는 그 절차에 따라서 국회에서 의견을 개진하고 또 국회는 그 의견을 받아서 다양한 측면에서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그 내용들을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저는 이렇게도 논의를 좀 진행시켜 나갔으면 좋겠어요. 일단 지금 문제가 딱 막혀 있는 건 뭐냐 하면은 우리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이 상당히 갑자기 또 검수완박을 하는 거 아니냐. 상당히 정치적인 문제고 자기네들이 당할 것 같은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정치적인 우려가 있는데 일단 지금 차이가 상당히 있는 거는 원칙에 대한 차이예요. 6대 범죄에 대해서 수사권을 경찰로 넘길 것이냐 아니면 뭐 한국형 FBI나 그런 걸 만들어 넘길 것이냐라는 문제인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얘기가 좁혀지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은 그걸 못 내놓고 한다는 것이죠. 이 6대 범죄가 알토란입니다. 검찰이 봤을 때. 이게 부패, 경제, 선거, 또 공무원, 또 대형 참사 이거 검찰이 안 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상에 있어서 권력화하고 또 이게 유착 네트워크 할 수 있는 아주 핵심적인 거거든요. 다른 경찰이 해도 검찰은 뭐 이름도 많지도 않은데 이 알토란을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이것이. 이 문제예요. 근데 이것을 예를 들면 권력을 나누지 않으면은 저는 검찰의 정치 권력화라든가 어떤 검찰의 투명성이라든가 신뢰성 회복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이것을 저는 여야가 합의를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맞는 거죠, 일단. 그 다음에 이것이 합의가 되면은 이건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는 것은 하여튼 이게 합의가 된다면 6대 범죄에 대해서 합의가 된다 그러면 그 다음엔 이제 다른 문제가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는 언제 할 것이냐, 절차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경찰에 넘길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유예 기간은 어떻게 할 것이냐. 예를 들면 금융이라든가 이런 검찰의 노하우가 있으니까 이거를 어떻게 넘겨줄 것이냐 이런 걸로 들어가야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 6대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검찰은 안 놓겠다. 절대로 못 놓겠다라는 것이고. 또 그 입장을 대변하면서 또 국민의힘이 안 된다 그러는 것이고 민주당은 이걸 하여튼 관철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 사이에 볼멘 소리도 나오는 것이고 당 내부에서도 이견도 나오는 것이고 문 대통령도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점이 합의가 안 되면은 참 이게 피곤한 과제로 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실제로 어제 법사위에서도 관련해서 강하게 충돌이 이어졌단 말이죠. 자정을 넘겨서까지 차수가 조정되면서도 신경전을 벌이고 충돌하고 그래도 결론을 내리지 못해서 오늘 다시 법사위를 연단 말이죠. 이런 어제 그렇게 계속 충돌하는 상황은 어떻게 보셨는지요? 네, 지금 이제 법사위 회의 진행 과정에서 양당이 충돌하고 있는데요. 4월 15일 날 민주당이 검찰청법하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상임위원회인 법사위원회에서 일단은 의결을 하고 그다음에 법안 소위를 넘기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바로 법안 소위에 넘겼거든요. 이게 절차적으로 정당하냐 아니냐 이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걸 이제 법적 용어로 직회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거는 상임위원회에서 소위로 직회부할 수 있느냐 아니면 사전에 의결을 했느냐 이런 문제인데 아마 법적으로는
상임위원회에서 소위로 직회부 가능하다, 적법하다 이렇게 결론은 내려졌지만은 민주적인 절차 과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의안이 상정이 되면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이 문제를 법안 소위에 회부를 해서 거기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가지고 합의가 되면은 다시 법사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의결을 하고 본회의에 이게 상정을 하게 돼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조금 박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국가적인 형사 사법 체계를 바꾸는 이야기인데 갑자기 일방의 당이 강행하거나 또 독주해 가지고 이렇게 처리하려고 노력하는 게 역력하게 보이는 거거든요. 좀 더 국회 내에서 정당 간에 또 이해 관계자들, 검찰이라든지 법원이라든지 또 일반 국민들의 의견들을 좀 다양하게 수렴하는 민주적인 절차 과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법안 소위에서 합의가 되고 의결이 돼야지 이제 뭐 상임위원회에 올라오게 되는 거거든요. 또 상임위에서도 충분하게 좀 논의가 필요하고 검찰총장의 이야기도 듣고 또 뭐 대한변협에서도 의견을 수렴하고 그다음 국민들도 참여해가지고 의견을 개진하고 이런 충분한 논의 과정을 상임위원회에서 거치고 난 다음에 만약에 법사위원회에서 여야 간에 합의가 되면은 본회의에 넘겨서 본회의에 상정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속도 조절에 대해서 말하는 의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당내 소신파로 꼽히는 김혜영 전 최고위원, 조응천 의원이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에 피력한 건데 민주당 입장에선 강경하게 입장을 지금 내비치고 있어서 이런 반대의 목소리가 검수완박 속도 조절에 좀 될 수 있을지, 영향을 줄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반대의 내용을 우리는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변이라든가 참여연대라든가 정의당이 6대 범죄 수사권을 기소하고 분리한다는 거에서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전혀. 이 조응천 의원이라든가 김혜영 치고도 전 마찬가지라고 보여져요. 그걸 이제 지금 우리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은 그 6대 범죄 수사권이라는 것 중요한 국가의 형사 사법 체계인데 그것을 예를 들면은 갑자기 뭐 수사권을 한 달 만에 국회에서 통과시켜서 유예기간 얼마 될지 모르지만 할 경우에 부작용이라든가 특히 지금까지 1년 8개월 이상 검경 수사권 조정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는 어떨 것이냐. 또 경찰이 지금 한 20만이 넘어요. 경찰에 대해 비대화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제 산적해 있다라는 거죠. 이 난제들을 잘 해결해 나가자라는 겁니다. 그것이 제가 보기엔 조응천 의원이라든가 김혜영 최고가 주장하는 부분이고 민변이나 참여연도 그런 입장인 것입니다. 수사권을 조정하지 말아라는 얘기가 전혀 아닙니다. 이건 분명히 구분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 그러면 앞으로 국회에서 이런 문제는 사실상 국회에서 논의의 테이블을 갖고서 여러 가지 얘기 듣고 진행해 나가야 되는데 지금 국회는 뭐냐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검찰은 집단 반발을 하고 그거 절대로 안 된다고 그러고 국민의힘은 그 의견을 대변해서 안 된다고 그러는 것이고 그리고 민주당은 이번이 아니면은 윤석열 정부가 되면은 이건 처리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렇다고 보면 상당히 이 검찰의 권력화가 더 심해질 것이다. 이런 판단들을 하면서 정치화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제 법무부 장관의 한동훈이라는 인물이 또 등장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 문제를 좀 어떻게 풀어나갈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간에. 그런데 아마 이 문제가 특히 또 6월달에 지방선거가 있고 또 이제 취임이 며칠 안 남았고 여러 가지 정치적 변수들이 많기 때문에 이 문제를 과연 여야가 정치적으로 풀어나갈 것이 특히 민주당이 중요한 먼저 뽑은 사람은 민주당이니까요. 민주당이 과거에 검찰개혁을 불철저하게 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인데 거기에 대한 반성 속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건지 민주당이 상당히 중요한 키를 갖고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이 이제 강행을 하게 된다면 문 대통령의 고민도 깊어질 것 같고 앞으로 어떻게 흘러나갈지도 궁금한 상황입니다. 예. 지금 이제 4월 임시국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5월 9일까지이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4월 임시국회 때 통과를 시키고 이제 정부에다가 이송하게 되면은 5월 2일 마지막에 있게 되는 국무회의에서 통과되고 대통령이 서명해서 공포해 주기를 아마 바라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굉장히 초기 단계이지 않습니까? 아직 이제 법사위에 와서 법안 소위를 에서 이제 심의를 하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여기서 지금 격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느 정도 합의가 돼야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사위원회에서 의결을 하고 이제 본회의를 넘겨가게 되는데 이제 본회의 통과도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민주당이
본회의에 상정할 경우에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통해 가지고 이 법안을 저지하겠다고 지금 선언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정의당도 이 지금 검수 완박에 대해서 시기와 방법과 뭐 절차 이런 것들 때문에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필리버스터를 막기 위해서는 국회 제적 3분의 2, 즉 180명 의원들의 동의가 필요한데 지금 180명 의원들을 지지를 받아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면 민주당에서 지금 일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회기 쪼개기, 4월 임시국회를 빨리 종결시키고 다시 하루 이틀의 임시국회를 개최해서 그때 이제 필리버스터를 작동하지 못하고 이 의안을 자동 상정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두 개 법안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두 번의 임시국회가 필요한 것 아니냐. 이런 약간의 편법까지 지금 동원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가장 큰 변수 중 하나는 그러면 박병석 국회의장이 이게 사회권을 갖고 있는데 박병석 국회의장이 4월 말 5월 초까지 해외 일정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본인이 이 사회권을 진행하지 못하면은 국회 부의장한테 넘겨야 되는데 예. 과연 국회 부의장한테 넘길 거냐 아니면 본인이 해외 여행을 떠나기 전에 결정을 할 거냐 이런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만약에 이게 국회 본회의에서 여차저차해서 통과하더라도 이 국론이 분열되고 정치적 갈등과 대립이 굉장히 심화되는데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과연 서명할 거냐 아니면 거부권을 행사해서 다시 국회로 돌려보낼 거냐 이런 여러 가지 절차적인 난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점들을 민주당이 좀 검토를 해서 조금 질서 있고 안정적인 어떤 법안 개정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오늘 오후 법사위가 다시 속개되고 또 오후 7시에는 전국 평검사 회의도 예정이 돼 있어서 각각 어떤 상황 그리고 어떤 입장이 나올지 주목해 봐야겠습니다. 예. 그리고 정치권에선 청문 전국도 본격화됐습니다. 정호영 후보자에 대한 의혹 연일 쏟아지고 있는데 국민의힘 최고위에서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이 자진 사퇴, 낙마를 권유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앞으로 이런 목소리가 더 확대가 될까요? 예, 이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이제 뭐 여당, 야당에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데 약간 좀 아쉬운 뭐 대목이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5월 10일 날 윤석열 정부가 이제 뭐 첫 조각이 이루어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 일부 뭐 민심을 조금 받아 수용을 해야 된다. 또 청년들이 느끼는 공정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고 사퇴해야 된다. 이런 거 조금 약간 아쉬운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정호영 후보자가 그저께 기자회견을 통해서 지금 제기되고 있는 의혹에 대해서 대부분 낱낱하게 소명을 잘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불법적 사실, 또 탈법적 사실, 편법 사실이 아직까지는 밝혀지지 않고 있거든요. 일부 지금 민주당과 또 일부 이제 언론에서 어떤 의혹의 개연성, 또 가능성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장관이라는 이런 자리는 법적인 문제점보다도 어떤 민심, 국민의 눈높이 이런 것들도 중요한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의혹을 가지고 장관 후보자의 거취를 결정을 요구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대부분 이제 뭐 일반 언론에서 이제 이야기하기를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조국 사퇴와 동일하지 않느냐. 왜냐하면 입시 문제의 불공정성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이 보여진다. 이런 식으로 해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와 똑같이 동일시하면서 정호영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하는 것은 저는 조금 이게 어폐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조국 전 장관은 지금 딸의 어떤 그 입시 과정 속에서 표창장의 위조, 또 봉사 이력서의 또 허위 사실, 예. 또 논문의 어떤 뭐 불법 사실 이런 것들이 밝혀져서 사실은 1심, 2심 대법원에서도 유죄 판결이 난 사안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그 관련해 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유죄 판결을 받았던 사항이고 아직까지 그 정호영 후보자에 대해서는 명백한 불법적인 사실이 밝혀지고 않고 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두고 또 사실은 이 인사청문회 이전에 국민과 언론이 너무 검증을 해서 의혹만 제기하다 보면 사실은 인사청문회 가서 본인이 갖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한 답변 문제 또 본인이
정책적 소신과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는데 그런 의견을 개진할 기회 자체가 없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거는 우리가 그 국회법에 또 인사청문회법에 규정하고 있는 인사청문회 취지에 좀 부족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여러 가지 의혹 사항에 대해서 경북대 차원에서도 대책위원회도 꾸리고 예. 또 교육부에 감사도 요청을 했고 또 정호영 후보자가 아들 신체 검사 병력 문제에 의혹이 있으면은 다시 재검을 받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통해서 좀 사전의 의혹들이 해소되면서 최소한 인사청문회까지는 가서 국회의원들이 질의에 대해서 응답을 하고 그때 가서 정말로 도저히 안 되겠다 하면은 본인의 거취를 결정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저는- 오늘 오전 윤석열 당선인 측이 부정의 팩트를 언급한 건 법적 책임을 넘어 도덕성까지 포함한다. 그리고 40년 직이란 것은 잘못 알려진 사실이다. 이런 입장이 네. 그동안의 입장에서 연장선상인지 아니면 약간 톤이 미묘하게 달라진 좀 것인지 미묘하게 달라진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것이 윤석열 당선인이 선거 때 이렇게 외쳤던 공정과 정의, 상식 이런 부분에 이제 반하는 내로남불의 전형으로 지금 언론에서 많이 얘기하고 있고 국민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20대 학생들 같은 경우는 너무나 분하고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사실이라 그러면. 근데 저는 정호영 후보자가 어떻게 그 일요일 날 기자회견했나요? 네, 일요일 날 했습니다. 얼마나 그렇게 자기한테 중요한 사안인데 일요일 날 그 국민들 앞에서 기자회견 해명 기자회견 했는지 그거부터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이거는 정호영 후보자는 지금 경북대 국립대학 교수 아닙니까? 공무원이에요. 공무원이고 사실상 공직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공무원 윤리 규정도 있을 거라고 제가 생각이 들고 특히 모든 게 다 경북대잖아요. 아들, 딸이 편입도 경북대. 그리고 병원에서 무슨 자원봉사한 것도 경북대. 또 연구 논문도 경북대. 아니 그럼 제가 진짜 좀 양식이 있고 자기 나름대로 공정성이 있다 그러면 내 아들, 딸이 경북대 의대에 편입한다 그러면 야 그럼 너 한 사람 좀 다른 데 가면 안 되겠니? 아빠가 오해받을 수도 있잖아. 당연히 그 상식적인 생각 아니에요.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자기가 잘했다는 거 아니에요. 불법이 없었다는 거 아니에요. 위법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왜 문제가 되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이 당시 2015년도에 그 특별 전형했을 때 제가 보니까 물론 이제 3배수를 먼저 뽑은 다음에 최종 선발에서는 구술이 100점이고 면접 평가가 200점이에요. 뭐 의대에서 전형 과정이니까 제가 뭐라고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자 이런데 여기에 이제 정호영 후보자하고 다 아는 사람이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기가 뭐 돌려갖고 누가 들어간지 모르겠다 그러지만은 당연히 그거는 글쎄요, 그거를 정호영 후보자의 아들과 딸이 지원하고 있다 이런 것을 그 교수들이 몰랐다 들어간 사람들이 뭐 모를 수도 있었겠죠. 하여튼간에 뭐 적어내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그 아들의 병역 문제도 실제로 그 경북대 병원에서 그걸 병무형 진단 검사를 받아요. 딴 데 가서 받지. 꼭 거기 가서 받았어요. 물론 그것이 이제 뭐 지정병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척추 협착증? 네, 척추 협착증. 이것도 다른 의료인들 소견에 따르면 다른 의료인의 소견입니다. 이것은 20대에서 약 0.13%밖에 발견되지 않는 병이라는 거 아니에요. 이게 50대나 60대에서 후천성으로 나오는 거란 말이죠. 근데 뭐 엑스레이를 다 찍고 그다음에 또 뭐 병무청 가서 또 찍었으니까 문제가 없다 그러는데 하여튼 뭐 법률적으로 문제가 현재 나타난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경북대학의 병원장을 하고 또 거기서 진료처장하고 경북대 교수인데 자기 아들 딸이 다 편입으로 다 들어오고 그것도 사정 자체가 면접이라든가 구술인 것이고 또 거기서 모든 사실상 스펙을 쌓은 게 확인돼 있고 자 이런 부분인데 기자회견까지 해서 나 잘못한 거 없습니다. 그래야 되는 건가요? 그것이? 이렇게 물란을 일으켜서 상당히 송구스럽습니다. 그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그거는 자기 페이북이라든가 간단하게 보도자료에서 밝히면 되는 건데 기자도 질문까지 다 받고요. 40년 징계 40년 징계가 보다 실생가 보다 뭐 그런 생각을 저는 했는데 하여튼 이런 여러 점들이 계속해서 저는 국민들한테 별로 납득이 잘 안 갈 것이다. 그럼 이거를 밝혀내려면 이제 민주당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수사할 수밖에 없어요. 수사해야죠. 진짜 거기서 불법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 증명서부터 해서 의사들 다 소환해서 불러서 면접관들 다 불러서 소환해서 수사하면 이게 정확하게 드러나겠죠. 수사를 안 하는데 그러면은 교육부한테 감사를 해달라고 그랬는데 교육부에서 지금까지 교육부 감사라든가 이런 조사라든가 얼마나 그 실효성이 있었고 언제 할지도 모르는데
저는 하여튼 그 윤석열 당선인도 약간 톤이 바뀌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지금 톤이 달라지는 거는 국민은 이 문제에 대해서 왜 경북대냐. 당신 아들 딸이 다 왜 경북대고 거기서 스펙 쌓고 다 편입으로 들어갔냐 문제에 대해서 잘 정확히 인정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네, 정 후보자와 관련된 이해 충돌 논란에 대해서 계속 이해 충돌 논란이 언급했었습니다. 있죠, 충분히. 이런 가운데 정의당이 이른바 데스노트의 한동훈, 정호영, 김인철, 김현숙 후보자의 장관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사실 문재인 정부 때는 정의당이 데스노트에 올리면 늘 장관 후보자가 낙마를 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적용이 될지 궁금하거든요. 네,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이제 정의당의 데스노트, 소위 말하는 이제 뭐 살생부라고 보여지는데 그거 20대 국회 때 이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대등한 의석수를 가지고 있고 정의당이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을 때 정의당의 입장에서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가 인사청문회 통과와 뭐 통과 못함 그렇게 결론이 지어졌는데 지금은 사실 뭐 정의당의 입장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절대 172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무총리뿐만 아니라 각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 때도 적극 공세를 펼치면서 반대 의견을 제시하게 되면은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이 되지 않을 거고 그러면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과연 이거를 임명을 강행해야 될 거냐 아니면은 뭐 반대를 해야 될 거냐 굉장히 이제 고민에 빠질 건데 오늘 뭐 네 분의 그 장관 후보자에 대해 가지고 데스노트에 올렸다고 했는데 그 전에 이제 여영국 정의당 대표가 인터뷰를 한 것 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인사청문을 통해 가지고 후보자들 제대로 정책 검증을 하겠다. 그 정책과 비전을 제대로 검증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이제 정의당에서는 데스노트 이런 것 뭐 살생부 작성하지 않겠다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국민 민심이 이런 후보자에 대해서 좀 들끓으니까 정의당도 이런 뭐 데스노트 즉 낙마 후보자 이렇게 했는데 사전에 이렇게 낙마 후보자를 지정하고 특정한 후보자들을 지명해서 공세를 펼치는 것은 저는 별로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봅니다. 국민 정서에도 위배되고요. 오히려 정당한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쳐서 거기에서 찬성과 반대의 입장을 표명한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아무래도 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금 논란의 핵심에 서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정호영 후보자 이분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뭐 딸 아들 뭐 그 편법 그 편입학 의혹도 제기되고 있고 본인에 관련된 여러 가지 뭐 농지 문제 또 본인의 뭐 외유 문제 이런 것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다음에 또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도 여러 가지 이제 뭐 본인의 셀프 뭐 사회에서 했던 의혹, 또 학내 운영에 있어서 학생들과의 문제, 또 이런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고, 또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도 박근혜 정부 때 고용노동 수석하시면서 여러 가지 이제 노조에 대한 왜곡된 뭐 기획 조사 이런 걸로 통해서 뭐 검찰에서 조사는 받았지만 그래도 이제 무혐의로 처리됐던 이런 문제들 때문에 정의당에서 아마 지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사전적인 지목보다는 좀 더 인사청문회라는 우리 법적인 공식적인 기구를 통해서 인사검증을 제대로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일명 그 정의당 데스노트에 적힌 인물 중에 김인철 사회부 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한국외대 총장 출신 인물입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셀프 허가 논란도 있고 학생들에게 뭐 반말을 했다, 금수저 학생을 조사했다, 업무 추진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했다 이런 논란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나오고 있단 말이죠. 뭐 오늘 교수께서 학교 교육 현장에 계시니까 이런 사안들이 부적절 논란을 낳을 만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그렇죠. 이것이 만약에 다 사실이고 적절한 해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이 교육부의 수장 아닙니까? 부총리인데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그 장관이 만약에 임명된다 그랬을 때 신뢰가 안 되겠죠. 교육부 장관이라는 것은 학생들에게 특히 이제 학부모들에게 우리 대한민국의 교육을 담당하는 수장이기 때문에 그런 교육부 정책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 문제는 반드시 풀고 나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 봤을 때 한 두 가지가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업무 추진비에 대해서 기소유예를 받았다 그러는데요. 이 문제가 과연 적절했는지라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
상당히 전 청문회 과정에서 논의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예. 그리고 이제 금수저 직업을 이게 다 학교 뭐 발전을 위해서 그 부모 중에서 뭐 고위급의 인사다 적어내라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진짜 잘못한 거죠, 이거는 김인철 후보자가 사과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본인이 지금 적극 해명을 안 하고 있어요. 그게 더 그런 것 같은데 청문회 과정에서 얘기하겠다 그러는데 과연 이 문제가 사과할 건 사과하고 그 사과가 받아들여지고 해명하면 이것이 없어지고 이러한 사안인 건지 아니면은 이것이 상당히 위법적인 성격도 있고 도덕성에 있어서 상당히 치명적이다. 이렇게 된다 그러면 청문회 과정에서 뜨거운 논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은 해명을 잘 적극적으로 안 하는 것 같은데 청문회 과정에서 해명한다 그러니까요. 그 해명이 어떤 내용인지 그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런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는 2013년 일왕 생일 축하연에 참석한 사실이 알려져서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네, 이제 9년 전 이제 일인데요. 이게 이 두 분이 뭐 일왕 그 생일 축하인을 매년 참석했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2013년 한 번 참석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걸 한 번 참석했는 걸 가지고 축하로 갔던 거고 그런 측면에서 조금 약간 반일 프레임으로 이렇게 비판을 하려고 그러는데 저는 약간 뭐 부적절하다고 보고 있고 물론 그 당시에는 지금도 뭐 진행이 되고 있지만은 우리 한일 간의 관계에서 약간 이제 과거 역사적인 문제가 아직 정리되고 되지 않고 남아 있지 않습니까? 뭐 독도 문제라든지 또 일제 뭐 강점기 때 징용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최근에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위안부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한일 간에 정리가 되지 않고 이제 국민 정서상 상당히 조금 이렇게 격화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런 측면에서 뭐 9년 전에 일왕 생일 축하연에 참석했는 게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당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무역협회장을 맡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경제관계에서 중국과 미국과 일본 이 세 국가의 수출과 수입 관계가 제일 크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을 봤을 때 한일 간의 어떤 무역 이런 문제에서 좋은 협조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서 공식적으로 참석했던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박보균 문체부 장관 후보자도 당시에 중앙일보 기자였기 때문에 기자적인 차원에서 또 취재하기 위해서 또 분위기를 파악하기 위해서 참석을 했는 거지 이러한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갔다 이렇게 조금 연결시키는 것은 조금 경강부회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건 굉장히 예민한 문제여서 이 두 사람이 조심했어야 되는 문제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정부 자격으로 외교부 차관이라든가 이럴 때 일왕의 생일에 갔다. 그러면 좀 충분히 이해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건 외교관계 문제니까. 또 일본 왕과 또 수상 총리하고 좀 다른 성격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무역협회장으로 갔다 왔고 무역협회장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참여했느냐 그건 좀 알아봐야 될 문제 같고. 박보균 그 후보자 입장은 저는 잘 이해가 안 가요. 아니, 취재를 하기 위해서 갔다는 거예요. 자기가 뭐 그 당시 대일 관계하고 뭐 한일 관계 취재를 했다. 취재를 꼭 일왕 생일 거기에 가서 해야 됩니까? 다른 데 가서 하면 되죠. 충분히 그 인터뷰도 하면 되는 거지. 저는 박보균 후보자의 해명은 상당히 좀 납득하기 어렵다. 그리고 무역협회장이 반드시 공식적으로 가야 되는 그러한 초대 대상이었느냐. 이런 문제는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한일 관계 문제고 특히 총리라든가 문체부 장관의 일본에 대한 인식, 역사관 이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실제로 앞으로 행정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것도 아마 청문 대상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입장 발표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지방선거 얘기도 좀 나눠볼게요. 지금 각 당의 경선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는 상황이고 이번 지방선거 격전지로 분류되는 곳이 경기도지사 선거지 않겠습니까? 민주당에서는 김동연, 염태영, 조정식, 안민석 네. 4자 경선이 결정이 됐고 국민의힘에서는 유승민 전 의원과 김은혜 의원의 팽팽한 경선이 예상이 되거든요. 오늘 오후에 3시 30분 연합뉴스 TV에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도 열리게 되는데 지금 화면이 나가고 있습니다. 경기도지사 후보 적합도 보셨죠, 교수님? 어떻게 좀 판세 예상하세요? 네, 지금 단순 조사를 하면은 저 그림에도 보시다시피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가 조금 앞서 있고 그다음에 민주당의 후보로 예측되고 있는 김동연 후보가 2위, 그다음 유승민 후보가 이제 3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예. 일단은 양당에서 경선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김은혜 후보와 유승민 후보가 만약에 경선을 하게 되면 누가 이길 거냐? 네.
이제 이게 관심인데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제 표에 나오지만은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 적합도를 보면은 유승민 후보가 한 4% 정도 좀 앞서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국민의힘 지지자들과 민주당 지지자들과 지지 정당 흡선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유승민 후보가 조금 앞서는데 이제 경선 방식은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 책임당은 50% 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일반 여론조사에서는 유승민 후보가 조금 앞설 것 같고 책임당원 지지도에서는 김문혜 후보가 조금 앞설 것 같은데 이 격차가 과연 얼마나 날 거냐에 따라서 승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민주당에서는 아무래도 김동연 후보가 조금 앞서기 때문에 경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이제 결국 6월 1일 본선에서는 누가 이길 거냐 이게 이제 과제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번 지방선거 때 가장 중요한 지역이 경기도와 서울입니다. 예. 서울은 격차가 좀 많이 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경기도는 지난 대선 때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당선인을 5.3% 이겼던 지역입니다. 그런 측면에 봤을 때 민주당이 조금 유리할 수 있는 고지이기 때문에 나중 6월 1일까지 본선 누가 이길 거냐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오차 범위 내에서 지금 결과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오후 3시 30분 연합뉴스TV에서 주관하는 제8회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국민의힘 TV 토론회가 열리니까요.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 두 분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